오늘은 인간의 죄책감과 구원, 그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담은 고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 책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흔들어줍니다. 그럼 죄와 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살인의 이유, 그 시작은 철학이었다. 라스콜리코프는 가난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날카로운 철학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인간을 평범한 존재와 위대한 존재로 나눴고 역사를 움직여온 인물은 언제나 법과 도덕을 뛰어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도 마땅히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인류의 진보를 위해 누군가를 제거해야 한다면 그건 오히려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는 전당포 노파를 그런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했고 결국 그녀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그의 칼날은 노파의 목숨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의 순간 그의 철학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양심의 소리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그의 내면을 파고들기 시작하죠. 현실은 그의 머릿속처럼 단단하지 않았고 인간의 심리는 계산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장면을 통해 묻습니다. 생각이 옳다고 해서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라스콜리코프의 죄책감 속에서 그 대답을 조금씩 체험하게 됩니다. 죄는 들키는 게 아니라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라스콜리코프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희미했고 경찰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죠. 그는 완전 범죄를 이룬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시작됐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그 순간부터 그의 내면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자꾸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 혼잣말이 늘어나고 열이 오르고 갑자기 웃다가도 우울해지는 감정의 폭풍.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지점에서 독자에게 묻습니다. 죄란 들켰을 때만 존재하는 걸까? 하지만 라스콜리코프는 우리에게 말하죠. 아니요. 죄는 견디지 못할 때부터 벌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그 노파는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이었어. 그녀의 돈을 더 가치 있는 데 쓴다면 그게 더 정의로운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런 이론은 고열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몸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머리로 지었고 벌은 가슴으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는 누구보다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심리는 그 철학을 배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인간이었기에 잊을 수 없었고 인간이었기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죄를 자백하고 있었고 그 자백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책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비범한 인간이라 믿었고 그 신념으로 살인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그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는 점점 무너졌고 자존감은 흔들리고 말조차 어눌해졌다. 그럴수록 그는 더 고립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차갑게 멀어졌다.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소녀였다. 소녀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고 그의 죄를 정당화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고통을 바라보며 함께 침묵해 주었다. 소녀 앞에서 라스콜리코프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된다. 죄책감이란 단순히 잘못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고백은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한 시작이다. 소녀는 라스콜리코프에게 자수를 권한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고 그의 마음에 내린 첫 번째 위로였다. 누구도 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지 않았지만 소녀는 조용히 말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스콜리코프는 갈등한다. 그는 아직도 죄를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상도 자신을 몰랐기에 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무릎을 꿇는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죄 속에 혼자 갇혀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한다. 진짜 구원은 죄를 지우는 게 아니라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자수는 그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지만 사람답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 고백은 벌이 아니라 회복의 첫걸음이었다. 벌은 감옥이 아니라 사랑을 견디는 일이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수를 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된다. 그곳은 자유가 없는 땅이었지만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곳이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감정도 차단된 채로 버텼다. 하지만 그의 곁엔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같이 그를 찾아오고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 사랑을 부담스러워했고 도망치고 싶어 했으며 때로는 냉담하게 굴기도 했다. 그러나 소녀는 떠나지 않았다. 결국 라스콜리코프는 알게 된다. 자신이 견디지 못했던 것은 죄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도스토옙스키는 이 장면을 통해 보여준다. 진짜 벌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걸. 라스콜리코프는 감옥 안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졌고 철학이 아니라 감정으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간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된다. 인간은 결국 변화하기 위해 고통을 겪는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무미건조했다.
라스콜리코프는 죗값을 치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다. 그는 반성하지 않았고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한 채 하루를 견디기만 했다. 하지만 그의 곁엔 소냐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라스콜리코프는 꿈을 꾼다. 온 세상이 전염병에 걸린 꿈. 모든 이들이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외치며 서로를 죽이고 혼돈만 남는다. 그 꿈에서 깬 그는 깨닫는다. 자신이 믿었던 철학은 오히려 세상을 병들게 하는 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문득 소냐를 바라본다. 그의 곁에서 묵묵히 따뜻하게 존재해준 단 한 사람.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흐느껴 온다.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한다. 인간은 벌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라스콜리코프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감정을 품게 된다. 죄는 끝났고 벌은 끝났고 이제 삶이 시작된다. 시베리아의 겨울이 끝나고 라스콜리코프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온다. 그는 더 이상 철학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같이 소녀를 기다리고 그녀에게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어떤 고백보다도 진실된 변화였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갇혀있지 않다. 그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된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말한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죄보다 깊고 벌보다 오래 남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라스콜리코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배운 사람으로 살아간다. 죄와 벌은 그렇게 죄의 심연 속에서도 빛을 품은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며 끝을 맺는다. 지금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한 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단 한 문장은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당신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책으로 삶을 다시 쓰는 이 공간,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한 번 더 재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삶을 바꾸는 공간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책감과 구원, 그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담은 고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 책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흔들어줍니다. 그럼 죄와 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살인의 이유, 그 시작은 철학이었다. 라스콜리코프는 가난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날카로운 철학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인간을 평범한 존재와 위대한 존재로 나눴고 역사를 움직여온 인물은 언제나 법과 도덕을 뛰어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도 마땅히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인류의 진보를 위해 누군가를 제거해야 한다면 그건 오히려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는 전당포 노파를 그런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했고 결국 그녀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그의 칼날은 노파의 목숨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의 순간 그의 철학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양심의 소리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그의 내면을 파고들기 시작하죠. 현실은 그의 머릿속처럼 단단하지 않았고 인간의 심리는 계산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장면을 통해 묻습니다. 생각이 옳다고 해서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라스콜리코프의 죄책감 속에서 그 대답을 조금씩 체험하게 됩니다. 죄는 들키는 게 아니라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라스콜리코프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희미했고 경찰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죠. 그는 완전 범죄를 이룬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시작됐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그 순간부터 그의 내면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자꾸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 혼잣말이 늘어나고 열이 오르고 갑자기 웃다가도 우울해지는 감정의 폭풍.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지점에서 독자에게 묻습니다. 죄란 들켰을 때만 존재하는 걸까? 하지만 라스콜리코프는 우리에게 말하죠. 아니요. 죄는 견디지 못할 때부터 벌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그 노파는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이었어. 그녀의 돈을 더 가치 있는 데 쓴다면 그게 더 정의로운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런 이론은 고열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몸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머리로 지었고 벌은 가슴으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는 누구보다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심리는 그 철학을 배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인간이었기에 잊을 수 없었고 인간이었기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죄를 자백하고 있었고 그 자백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책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비범한 인간이라 믿었고 그 신념으로 살인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그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는 점점 무너졌고 자존감은 흔들리고 말조차 어눌해졌다. 그럴수록 그는 더 고립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차갑게 멀어졌다.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소녀였다. 소녀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고 그의 죄를 정당화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고통을 바라보며 함께 침묵해 주었다. 소냐 앞에서 라스콜리코프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된다. 죄책감이란 단순히 잘못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고백은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한 시작이다. 소냐는 라스콜리코프에게 자수를 권한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고 그의 마음에 내린 첫 번째 위로였다. 누구도 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지 않았지만 소냐는 조용히 말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스콜리코프는 갈등한다. 그는 아직도 죄를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상도 자신을 몰랐기에 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무릎을 꿇는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죄 속에 혼자 갇혀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한다. 진짜 구원은 죄를 지우는 게 아니라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자수는 그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지만 사람답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 고백은 벌이 아니라 회복의 첫걸음이었다. 벌은 감옥이 아니라 사랑을 견디는 일이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수를 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된다. 그곳은 자유가 없는 땅이었지만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곳이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감정도 차단된 채로 버텼다. 하지만 그의 곁엔 소냐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같이 그를 찾아오고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 사랑을 부담스러워했고 도망치고 싶어 했으며 때로는 냉담하게 굴기도 했다. 그러나 소냐는 떠나지 않았다. 결국 라스콜리코프는 알게 된다. 자신이 견디지 못했던 것은 죄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도스토옙스키는 이 장면을 통해 보여준다. 진짜 벌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걸. 라스콜리코프는 감옥 안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졌고 철학이 아니라 감정으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간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된다. 인간은 결국 변화하기 위해 고통을 겪는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무미건조했다. 라스콜리코프는 죗값을 치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다. 그는 반성하지 않았고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한 채 하루를 견디기만 했다. 하지만 그의 곁엔 소냐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라스콜리코프는 꿈을 꾼다. 온 세상이 전염병에 걸린 꿈. 모든 이들이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외치며 서로를 죽이고 혼돈만 남는다. 그 꿈에서 깬 그는 깨닫는다. 자신이 믿었던 철학은 오히려 세상을 병들게 하는 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문득 소냐를 바라본다. 그의 곁에서 묵묵히 따뜻하게 존재해준 단 한 사람.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흐느껴 온다.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한다. 인간은 벌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라스콜리코프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감정을 품게 된다. 죄는 끝났고 벌은 끝났고 이제 삶이 시작된다. 시베리아의 겨울이 끝나고 라스콜리코프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온다. 그는 더 이상 철학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같이 소냐를 기다리고 그녀에게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어떤 고백보다도 진실된 변화였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갇혀있지 않다. 그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된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말한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죄보다 깊고 벌보다 오래 남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라스콜리코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배운 사람으로 살아간다. 죄와 벌은 그렇게 죄의 심연 속에서도 빛을 품은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며 끝을 맺는다. 지금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한 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단 한 문장은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책으로 삶을 다시 쓰는 이 공간,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